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칠순잔치요. 어머님 칠순잔치가 뭐 그리 중요해요? 민수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귓전에 맴돕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칠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떨며 준비한 잔치상 앞에서 혈육인 아들이 내뱉은 그 말이요. 그날 아침 저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었어요. 남편 철수가 살아계실 때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공들여서 말이에요. 명태조림은 간을 3번이나 맞춰봤고 나물 6가지는 모두 직접 무쳐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생선구이도 비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긁어내고 소금 간도 딱 맞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어요. 철수야, 오늘 우리 칠순잔치야. 민수도 오고 미경이도 온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남편 영정사진에 말을 걸며 상을 차리는데 가슴이 벅찼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정식으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어린 시절에는 워낙 가난해서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고 결혼해서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서 늘 간소하게만 지냈거든요. 이번엔 달라. 칠순이니까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다니며 가장 좋은 재료들만 골라서 샀어요. 15,000원짜리 생선도 사고 평소에는 아껴 먹던 좋은 참기름도 듬뿍 사용했죠. 미경이가 좋아한다던 호박전도 부쳤고 민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동그랑땡도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쯤 민수와 미경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더니 민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미경이도 와줘서 고마워. 미경이는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작은 케이크였는데 그래도 고마웠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 미경아, 그럴 필요 없었는데. 고맙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제가 준비한 상을 보여줬어요. 식탁 가득 차린 음식들을 보며 자랑스러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정말 정성껏 준비하셨네요. 미경이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역시 며느리가 알아주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 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민수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고 미경이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그런데 좀 짜네요? 짜다고요? 저는 간을 여러 번 맞춰봤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미경이가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래? 미안해. 다음에는 더 싱겁게 할게.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이런 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뭘? 이렇게. 혼자서 큰 집에 살면서 음식도 많이 해두시고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생일상 앞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힘들지 않아. 오히려 뭔가 해야 심심하지 않고 좋더라고. 어차피 친구들 다 죽거나 요양원 갔는데 누가 와요? 돈만 낭비지. 민수가 뚝 떨어뜨린 말이었어요.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내 생일날 이런 말을 하다니.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김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박 할머니도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고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멀쩡한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아픈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일을 안 지낼 이유가 되나요? 그래도 내 생일인데.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제 70살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미경이가 거들었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이런 거 준비할 시간에 집 정리나 하시죠. 정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집 정리? 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고 어머님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그때 알았어요. 얘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온 거였어요. 과연 오후 2시쯤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실 소파로 저를 이끌더니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서류들만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생일날, 내가 70년을 살아온 인생을 축하하는 날에 내 집을 달라고요? 뭐라고? 어머니도 이제 칠순이시잖아요. 집 관리 힘드시죠?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힘들다고요? 저는 아직 팔팔한데요. 무릎이 좀 아픈 것 빼고는 어디 아픈 데도 없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요. 난 아직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죠? 겨울에 보일러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여름에 에어컨 청소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경이가 마치 제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고, 보일러도 30년간 관리해왔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죠? 미경아, 난 아직.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70살에 혼자 이런 큰 집을 관리하기는 무리예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을 그냥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칠순 생일 선물이라며 내놓은 게 집 빼앗기였던 거죠. 난 동의 안 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경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요즘 부동산 값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이 집도 지금 5억은 좋게 나갈 거예요.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큰 짐이에요. 5억이라. 제가 이런 큰 돈을 갖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제가 평생 살아온 집일 뿐인데 그게 5억이나 된다니. 그래도 내 집인데. 내 집, 민수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용돈도 저희가 드리고 병원비도 저희가 내잖아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저희 몫이죠. 용돈이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걸 가지고 용돈이라고 하나요? 그마저도 제가 달라고 해야 주는 거려. 병원비도 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대부분인데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그건 자식의 도리잖아. 그걸 가지고. 도리? 민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부모 용돈 드리는 자식이 몇 명이나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전세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세금만 3억인데 갱신할 때마다 5천, 1억씩 올려달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얘들이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지. 그럼 너희들 사정 때문에 내 집을 달라는 거야? 사정이라기보다는 미경이가 말을 이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민수는 외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집이면 미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달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내가 예뻐해 주려 애썼던 며느리가 내 생일날 내 집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다니요. 그럼 난 어디서 살아? 걱정 마세요, 어머님. 미경이가 달콤하게 웃으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좋은 곳 알아뒀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원룸 임대 계약서였어요. 주소를 보니까 반지하더라고요. 반지하요? 네. 반지하지만 깨끗하고 어머님 혼자 살기엔 딱 적당해요. 70살에 반지하라니. 평생 2층 집에서 살던 제가 땅 아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조금 좁긴 하지만 관리하기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청소할 곳도 적고 전기료도 많이 안 나오고 보증금이 좀 적긴 하지만 미경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만 원이면 충분하죠. 나머지는 월세로 내시면 되고요. 20만 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주고 받는 게 고작 20만 원이었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주고 20만 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조건이라 다른 사람도 많이 노리고 있어요. 좋은 조건이라고? 네. 반지하 치고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마트도 근처에 있어서 생활하기 편하실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억 원짜리 집에서 20만 원짜리 반지하로 가는 게 좋은 조건이라고요? 민수야, 이게 정말 내 진심이야?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경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현실적으로? 네. 어머님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돈 쓸 일도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아직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누가 이 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경아, 너, 어머님,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뭔데? 어머님도 언젠가는 몸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럼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될 텐데. 그때 이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벌써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난 요양원 안 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시면. 치매는 왜 걸려?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 멀쩡한 제게 벌써 치매 소리를 하다니요. 나는 멀쩡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럼 치매 걸리면 그때 얘기하자.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 미리 정리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어요. 지금 당장 집을 달라는 거였죠. 서류를 다시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집 명의를 넘기는 대신 제가 받는 건 반지하 보증금 20만 원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전부야. 20만 원이? 어머님, 월세도 저희가 대신 내드릴 거예요. 월세가 얼마인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럼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 맞아요. 저희가 1년에 600만 원씩 어머님께 드리는 거예요. 6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긴 해요. 하지만 5억 원짜리 집과 바꾸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었죠. 5억 원짜리 집 주고 1년에 600만 원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어머님,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어머님이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집이잖아요. 크면 어때? 내 집인데.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방도 3개나 되는데 어머님 혼자 다 쓰세요? 거실도 너무 넓고 마당도 관리하기 힘들고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확실히 혼자 살기에는 좀 큰 집이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되잖아.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세금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셔야 해요. 얼마나?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1억이라. 정말 큰 돈이네요. 하지만 저희에게 증여하시면 세금이 훨씬 적어요. 증여세만 내면 되거든요. 증여세는 얼마인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그럼 세금만 따져봐도 8천만 원을 아낀다는 계산이네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제 생일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걸까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줘.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 이 반지하 매물도 금방 나갈 거고
세무서 신고도 이번 달 안에 해야 하고. 그래도 하루 이틀은. 어머니, 미경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네. 나중에 정말 몸이 불편해지시면 이런 조건으로도 못 가실 수 있어요. 협박 같은 소리였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못한 조건으로 내쫓기게 될 거라는 뜻이었죠.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네. 어머님이 혼자서 이 큰 집 관리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겨울에는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작은 집으로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확실히 이 집은 혼자 살기에는 관리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반지하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 반지하도 정말 깨끗하게 나와요. 미경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깔끔한 인테리어였어요. 보세요, 어머님. 생각보다 괜찮죠? 창문도 있고 환기도 잘 되고. 사진을 보니까 그럭저럭 살만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반지하잖아. 어머님, 요즘은 반지하도 인기예요. 조용하고 시원하고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70살에 처음으로 반지하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그날 저녁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 설득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요.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님. 미경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제 이사해요? 다음 주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 주라고요?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머님,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 저희도 준비할 게 많아서. 그제야 알았어요. 얘들이 이미 다 계획해놨다는 거요. 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이 집을 나왔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에서 20만 원 반지하로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본 제 집에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수와 미경이는 제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70살의 집도 없이 20만 원만 들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요. 반지하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부터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습기와 곰팡이 냄새.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세요. 미경이가 뒤에서 재촉했어요. 짐이라고는 가방 하나뿐이었는데도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까 생각보다는 깨끗했어요. 하지만 창문이 작아서 햇볕이 거의 안 들어왔고 천장이 낮아서 답답한 느낌이었죠. 40년간 살던 넓은 거실과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런 곳으로 오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미경이가 구석구석 설명해줬지만 제 귀에는 잘 안 들어왔어요. 그냥 빨리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정리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벌써 가? 네. 내일부터 이사 정리해야 해서요. 이사 정리라고요? 민수와 미경이가요? 어디로 이사 가는데? 어머님 집으로요. 이제 저희 집이니까 리모델링 좀 하고 들어가려고요. 벌써 제 집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리모델링? 네. 좀 오래된 집이라서 현대식으로 바꾸려고요. 40년 된 집이긴 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팔다니요. 벌써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 거야?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집을 받아놓고 벌써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다니요. 민수와 미경이가 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살았어요. 민수가 효자이고 미경이가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거든요.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에서 40년을 다니며 이 집을 장만했고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죠. 야간 대학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대학 나온다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어요. 이제 며느리 데려와서 손주 보는 일만 남았네요. 철수가 병상에서도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6개월을 버텼는데 끝까지 민수 걱정만 했어요. 이 집은 반드시 민수한테 물려줘야 해요. 우리가 평생 모은 거라고. 민수가 결혼해서 애 키우기엔 이만한 집이 없어요. 제가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라고 물으면 철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며느리가 잘 모실 거예요. 민수도 효자고. 걱정 마세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민수가 20대 때부터 어머니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병간호에 집안일까지. 나중에 꼭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라고 자랑했으니까요. 철수가 돌아가신 후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매일 밤 혼자 누워서 울었어요. 옆자리에 철수가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습관적으로 철수야, 일어나라고 부르고는 혼자 울기도 했고요. 그때 민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줬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 심심하죠.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괜찮다. 너도 바쁜데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자상할 줄 몰랐거든요. 미경이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12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미경이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날 줄이야. 철수도 하늘에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미경이는 정말 괜찮은 애 같다. 우리 민수가 복이 많네. 어머니도 좋은 며느리 만났어요. 첫 명절도 정말 좋았어요. 미경이가 음식을 많이 해왔거든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해 왔어요. 드셔보세요. 불고기, 잡채, 전 여러 가지. 정말 푸짐하게 해왔어요. 맛도 좋았고요. 어머, 미경아, 이걸 언제 다 했어? 새벽부터 했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없이 맞는 첫 명절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미경이가 주말마다 반찬을 해다 주고 민수도 한 달에 서너 번은 안부 전화를 했어요. 명절 때는 함께 성묘도 가고 철수 기일에는 제사상도 정성껏 차렸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고마워, 미경아. 철수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도 잘 컸고 며느리도 착하고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2021년 여름쯤이었어요. 미경이가 해주던 반찬이 점점 간소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5회, 6가지씩 해왔는데 나중에는 2회, 3가지만 해오고 나중에는 아예 사온 것만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데 뭘.
하지만 좀 서운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전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이던 안부 전화가 한두 번으로. 그러다 아예 제가 먼저 걸어야 받는 식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민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저도 직장 다니느라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2022년부터는 더 확실해졌어요. 명절이나 기일 때도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미경이가 직접 음식을 해와서 상을 차렸는데 점점 사 먹는 걸로 대체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한식당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직접 해야 정성이. 어머님,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마음도 안 보이는 게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아예 바쁘니까 각자 알아서 하조가 되었습니다. 철수 3주기 때는 저 혼자 성묘를 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며 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가야 하는 출장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가지 뭐. 대신 나중에 따로 가볼게요. 하지만 나중에 따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뿐이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혼자 회복했어요. 수술 전날 밤에 민수에게 전화했었어요. 민수야, 내일 무릎 수술 받는다. 네? 갑자기 왜요? 연골이 많이 닳아서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도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혼자 수술 받는 게 서글펐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프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더라고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이라면서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수술 받는 날 여행을 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지?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젊은 부부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아픈 시어머니 병문안 오는 것보다 재미있는 곳에 가고 싶을 수도 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반지하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가 짐을 정리해주겠다며 찾아왔어요. 하지만 정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필요 없는 건 다 버리세요. 여긴 공간이 좁으니까요. 제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이건 왜 갖고 계세요? 이런 건 버리시죠를 연발했어요. 특히 서류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머니, 보험 서류들 어디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왜 보험 서류가 필요해?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아직은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이런 건 복잡해요. 저한테 맡기세요. 강요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은행 관련 서류도 다 모아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그것도 내가. 어머니, 제가 처리하는 게 나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인터넷 잘 모르시잖아요. 인터넷을 잘 모른다고요? 저도 요즘 스마트폰 쓰고 인터넷 뱅킹도 하는데요. 나도 할 줄 알아. 어머니,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고 저한테 맡기시는 게 안전해요. 결국 서류들을 다 가져갔어요.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요.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특별히 찾는 서류가 있었거든요. 집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어머니, 집 관련 서류는 다 저희가 보관할게요. 혹시 문제 생기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요. 무슨 문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뭔가 수상했어요. 왜 이렇게 서류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반지하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반지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습기가 너무 심했어요. 빨래를 널어도 며칠이 지나야 말랐고 이불도 축축했어요. 벽에서는 곰팡이가 피었고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전등을 켜야 했죠. 40년 동안 2층 집 밝은 거실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와서 살려니까 정말 우울했어요. 가장 힘든 건 소음이었어요.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새벽에도, 밤늦게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청소기 돌리는 소리, TV 소리. 모든 게 다 들렸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70살에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40년 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며 지내던 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적응하고 있을까?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났어요. 비록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민수가 말한 대로 친구들이 별로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거든요.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했고 시장에서 만나는 분들과도 안부를 주고받았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민수와 미경이는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어머님, 잘 계세요? 라고 안부 전화를 했지만 그 후로는 뜸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번은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였어요. 추운 겨울인데 난방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 났어. 너무 추워. 어머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보세요.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너가 좀 알아봐 줄래? 어머니, 저 지금 회사에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알아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지금 당장 춥다는데. 결국 혼자 이것저것 물어봐서 해결했어요. 수리비로 15만 원이나 나갔고요. 민수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쓰는 건데 어머니가 내시는 게 맞죠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 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와서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정말 버려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도 빼앗기고 관심도 안 받고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서글뱄어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여름 민수가 갑자기 제 통장 관리를 해주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통장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돈 있으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줄 알았어요. 효자구나. 어머니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연금 나오는 통장부터 시작해서 적금, 예금 통장을 모두 맡겼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적지 않았어요. 철수가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보험금까지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돈 그냥 두면 이자도 별로 안 나와요. 제가 좀 더 좋은 곳에 투자해 드릴까요? 투자. 네. 안전한 곳에요. 은행 적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평생 은행에만 돈을 맡겨서 살았는데 갑자기 투자라는 게 무서웠거든요. 괜찮아. 그냥 은행에 두자. 어머니,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물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야. 이것도 안전해요. 정부에서 보장하는 거라서요. 결국 설득당해서 1천만 원 정도를 맡겼어요. 나머지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뭐에 쓰시게요? 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병원 가려고. 어디 아프세요? 검사비만 얼마예요? 정확히는 몰라.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요? 많이 비싸네요.
꼭 그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비가 비싸다고요?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친구들과 식사하려고. 요즘 외식비도 비싸네요. 집에서 드세요. 김 할머니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도 사실 거예요? 얼마짜리 살 건데요? 뭘 하든 일일이 간섭하고 캐물었어요. 마치 제가 돈을 잘못 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신호는 미경이가 부동산 관련 얘기를 자주 꺼낸 거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 나오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재개발? 네.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고 해요. 그럼 집값이 더 오를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건가요? 저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어머님 연세에 이런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죠? 요즘 원룸도 깔끔하고 좋은데 많던데요. 원룸? 네. 관리하기 편하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어머님 혼자 살기엔 딱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원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이 집이 좋은데. 어머님, 집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뭘 확인하는데? 세금 관련해서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줬잖아. 복사본이 필요해요. 왜? 세무사한테 가져다 줘야 해서요. 세무사한테? 왜 갑자기 세무사가 나와요? 세 번째 신호는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능력하다고 암시하는 말들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뭘 깜빡해? 저번에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언제? 저희가 갔을 때 가스 켜져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약도 깜빡하시고. 약은 매일 챙겨 먹는데 가끔 안 먹으실 때 있잖아요. 정말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약을 먹는데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실래요? 치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라니. 저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치매예요? 어머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죠? 낙상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에요. 아직은 괜찮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머님 같은 분이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사기꾼들도 많고. 사기꾼이라. 제일 가까운 사기꾼이 바로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네 번째 신호는 가장 노골적이었는데 제가 없는 곳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은 거였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죠. 여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어머니 혼자 저 큰 집에서 살면서 우리는 전세살이냐? 미경이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타이밍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민수가 답했어요. 자연스럽게? 뭔가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비 많이 든다거나. 그런 기회 올 거야. 조급해하지 마. 어머님 나이가 70인데 언제까지 기다려? 우리도 나이 먹는다고. 알아. 곧 기회가 올 거야. 그때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설마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내 집을 노리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명예 변경 얘기를 대놓고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상속세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게 좋대요. 세무사도 그러더라고요. 상속세? 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해요. 돌아가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네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증여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요. 문제. 무슨 문제? 형제 간에 다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요. 민수는 외아들인데 무슨 형제 간 다툼이에요?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내 생일날, 그것도 칠순 생일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 생일날을 노린 것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둔 것도, 반지하를 미리 알아봐둔 것도, 모든 게 다요. 반지하 생활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우울한 하루였어요. 새벽부터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기다가 또 곰팡이 냄새가 심해져서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빗물이 들이쳤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걸레로 물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0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민수가 왔더라고요. 3주 만에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고 있어. 적응 좀 되셨어요? 적응이라. 이런 곳에 적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 한 잔 드릴까? 아니에요. 금방 갈 거라서요. 금방 간다고요? 3주 만에 와서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간다고요? 뭐 볼 일 있어서 왔어? 네. 어머니, 서류 정리하다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또 서류예요. 지난번에 가져간 게 부족한가요? 어떤 서류? 보험 관련 서류요. 혹시 여기 가져오신 거 있나요? 보험 서류는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생명보험 서류 말이에요. 생명보험. 그건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서류니까요. 그건 내가 갖고 있어. 어디 있어요? 왜 그걸 가져가려고 해? 정리해야 하거든요. 수익자 변경도 해야 하고. 수익자 변경이라고요? 수익자가 뭐야? 보험금 받을 사람이요. 지금은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저로 바꿔야 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려는 걸까요? 급할 것도 없는데. 어머니, 이런 건 빨리 해놔야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져요. 무슨 문제? 보험회사에서 까다롭게 굴 수도 있고. 그냥 미리 해두세요. 결국 서류를 주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간 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보험 수익자를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도 빼앗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고 이제 저를 없애버리면 모든 게 자기들 것이 되잖아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생명보험 가입자 김순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시죠? 제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수익자 변경하신 거 아시죠? 네. 언제요? 2주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2주 전이면 제가 반지하로 이사 온 직후네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드님인 민수 씨로 변경되었습니다. 역시 민수가 벌써 바꿔놨구나.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것도 아시나요? 뭐요? 보험 금액이 변경되었어요. 네? 뭐가 변경됐다고요?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억 원이라고요? 언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런가요? 아드님이 대신 신청하셨는데 민수가 제 이름으로 보험금을 2억 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이 직접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신청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팩스로 받은 서류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 서명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제 서명과는 달랐어요. 글씨체도 다르고 필기체도 다르고 이건 서명 위조야.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보험을 변경했다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보험료 납부 방법도 바뀌어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이제는 민수 통장에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8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원을 민수가 낸다고? 이상했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서 한 달에 80만 원씩 보험료를 낼 리가 없었거든요. 용돈도 제대로 안 주는 사람이.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보험금 2억 원. 수익자는 민수. 그리고 저는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추가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집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하셨던데 혹시 이것도 확인해 보실까요? 집 서류요? 네.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출이라고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얼마나 받았다고 하던가요? 3억 원이요. 3억 원? 네. 어머님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 받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요?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혹시 아드님이 민수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라더니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집 명의가 바뀌어 있어요. 네,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언제 바뀌었나요? 한 달 전에. 그런데 대출은 그 전에 받으셨어요. 집이 어머님 명의였을 때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집 명의를 바꾸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럼 언제 대출 받았다는 거예요? 6개월 전이요. 6개월 전이면 작년 9월이네요. 그때는 아직 집이 제 명의였을 때인데 그럼 민수가 제 이름으로 대출 받았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하네요.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범죄였어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받고 집 명의까지 바꾸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민수가 내가 낳고 기른 민수가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제 이름으로 온 편지였는데 보낸 곳이 카드 회사였어요. 뭐지? 나는 카드 안 쓰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카드 대금 청구서였어요. 그런데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어요. 300만 원? 내가 언제 이렇게 썼다고? 사용 내역을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명품 가방, 시계, 귀걸이, 목걸이, 모두 고급 브랜드였어요. 이게 다 뭐야? 그때 깨달았어요. 미경이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걸요.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세요. 네, 김순덕 님이시죠. 카드가 총 3장 있으시네요. 3장이라고요? 언제 만들었어요? 작년 여름부터 차례로 만드셨어요. 작년 여름부터. 그때는 민수가 제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을 때네요. 그런데 저는 카드 신청한 적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 혹시 도용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사용 내역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샤넬 백 150만 원, 롤렉스 시계 300만 원, 루이비통 지갑 80만 원. 모두 미경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와 미경이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집을 빼앗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제 명의로 대출받고 카드 빚까지 만들어놨던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오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해서 써봤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 명의 이전, 보험금 증액, 대출, 신용카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저를 죽이기 위한 준비 같았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2억 원으로 늘리고 집과 대출 빚은 모두 민수 명의로 정리하고 저만 없어지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구조였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무서웠어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때부터 저는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0살이지만 머리는 아직 멀쩡했거든요. 30년간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익힌 실무 능력도 있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었어요. 민수와 미경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증명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모든 서류를 복사하는 거였습니다. 보험 서류, 대출 서류, 카드 관련 서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은행과 카드회사,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상세한 내역을 모두 팩스로 받았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죠.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는 법적 자문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동네 법률상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류 위조에 신용카드 도용, 대출 도용까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아들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질적이죠. 신뢰 관계를 악용한 거니까요. 변호사는 제게 자세한 법적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신용카드 도용 등으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질 각오를 하셔야 해요. 상관없어요. 이미 깨진 거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반격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을 치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치매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정신감정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멀쩡하다는 증명을 해두시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르게 빼간 돈들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카드 대금도 부정사용이니까 취소할 수 있고 대출도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미경이의 약점 찾기였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무조건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어요. 우선 동네 할머니들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비록 반지하에 살지만 전화로는 연락할 수 있었거든요. 순덕아, 너 어디 갔어?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데?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민수 부부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봤어? 아, 그 집에 리모델링 하더라고. 엄청 큰 공사였어. 한 달 넘게 했나? 리모델링? 응. 부엌도 새로 하고, 거실도 새로 하고, 돈이 엄청 들었을 거야.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궁금해서 공사한 업체를 알아봤어요.
아, 그 집이요? 전체 리모델링 했죠.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3천만 원이라. 제 집을 빼앗아서 리모델링 하는 데만 3천만 원을 썼다는 거네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설마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로 한 건 아니겠죠? 더 조사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리모델링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제 명의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정말 뻔뻔하네. 민수의 회사 생활도 알아봤어요. 친구들을 통해서요. 민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승진했다는 소문 들었는데. 승진은 무슨? 오히려 문제 있지 않나? 요즘 돈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던데. 돈 문제? 투자 실패로 큰 손해봤다고 하더라고. 몇 천만 원 날렸다나. 역시. 그래서 제 집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런데 요즘은 괜찮아 보이던데. 비싼 차도 바꿨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그러게. 갑자기 돈이 생겼나 봐. 제 돈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네요. 미경이는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이의 전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이분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김순덕입니다. 미경이 현재 시어머니인데요. 아, 미경이요? 그 여자. 또 같은 짓 했나 봐요. 네, 저도 당했거든요. 집까지 가져갔어요. 정말요? 미경이가 전 남편 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관리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명의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원룸으로 쫓아냈고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다행히 아들이 알아채서 법적 대응을 했어요. 집은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혼했죠. 미경이가 상습범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번이 두 번째였던 거예요. 어머님, 저도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정말 든든한 동맹이 생겼어요. 그럼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5번째는 타이밍 잡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반격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와 미경이는 지금 제 집에서 리모델링을 끝내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행복의 절정에 있을 때 모든 걸 빼앗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집들이까지 하고 난 후에 시작하자. 그때가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새 집에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6번째는 심리전 준비였어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어요. 조금씩 압박을 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자. 모든 계획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반지하에 와서 한 달 만에 처음으로요. 이번에는 내가 이긴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행동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민수와 미경이의 집 리모델링이 끝나고 집들이까지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단계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었어요. 먼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런데 민수야,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요? 요즘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있거든.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법률 상담을 왜요? 나이 들어서 당하는 사기가 너무 많다더라고.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두려고. 사기요? 응. 특히 가족한테 당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정말 세상이 무서워졌어. 가족이요? 응. 자식이 부모 명의로 대출받거나 카드 만들어서 쓰거나 그런 일이 많다나 봐. 민수의 목소리가 확실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너도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민수야, 혹시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잘 보관하고 있지? 네? 무슨 서류요? 보험이나 은행 서류들 말이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네, 네. 잘 보관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변호사가 그런 서류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변호사요? 응. 법률상담소 변호사 말이야. 정말 친절하더라. 그날 이후로 민수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요. 어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그냥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왔어. 또요? 무슨 상담을 그렇게 많이? 내가 당할 수 있는 사기 유형들을 배우고 있어. 정말 교육적이야. 미경이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하지 말고 민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민수야, 미경이한테 전해줘. 요즘 내가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다고. 친구들요? 응.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랑 모임도 갖고 있어. 무슨 경험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머니, 정확히 뭔 말씀을. 그리고 이분들이 변호사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무료 상담도 해주고.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미경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미경아, 왜 전화했어?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바쁘게 지내고 있어. 바쁘시다니요? 모임도 나가고 상담도 받고 70살에 이렇게 바쁠 줄 몰랐네. 무슨 모임이요? 피해자 모임이야. 가족한테 당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피해자 모임이라뇨? 응.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할 얘기가 참 많아.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얘기하신 건 아니죠? 왜? 뭐 할 얘기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미경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니?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2단계는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미경이의 전 시어머니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사립탐정도 고용했어요. 민수와 미경이의 일상을 모두 추적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뭘 사고, 모든 걸 알고 싶어요. 탐정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줬어요. 우선 미경이가 제 카드로 얼마나 많은 걸 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지난 6개월간 사용 내역이에요. 리스트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샤넬 103개, 루이비통 지갑 2개, 에르메스 스카프,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목걸이. 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2천만 원을 내 돈으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수도 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골프 클럽, 비싼 옷, 명품 구두,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 정말 이 사람들이. 하지만 이건 오히려 좋은 증거가 되었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탐정이 가져온 더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 미경이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요. 다른 남자? 네. 매주 화요일마다 호텔에서 만나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미경이가 한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가 누구죠? 알아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라. 뭔가 수상했어요. 단순한 업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친밀해 보이거든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미경이가 제 집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몰래요. 이미 매물로 내놓았어요. 6억에 말이죠. 6억이라고요? 제가 5억으로 생각했던 집이 6억에 팔린다고요? 문의도 꽤 많이 온다고 해요. 좋은 입지라서. 그럼 미경이는 민수한테는 5억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6억에 팔아서 1억을 혼자 가져가려는 거였네요. 정말 이 여자가. 하지만 이것도 좋은 정보였어요. 나중에 민수와 미경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3단계는 법적 절차 준비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작성하고 민사소송 준비도 마쳤어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신호만 주시면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완벽한 타이밍에 하고 싶어요. 4단계는 주변 인물들에게 진실 알리기였습니다. 민수와 미경이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까지요. 순자 할머니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미경이의 전 남편 쪽 인맥을 통해서 진실을 퍼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미경이 또 같은 짓 했대. 진짜. 그럼 민수도 아는 거야? 당연하지. 공범이야.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민수 직장에까지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자 민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우리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 집 얘기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어머니 집을 제가 가져갔다는 그런 소문이요. 왜? 그게 거짓말이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뭘 오해하는데? 사실 그대로인데. 어머니, 제발. 이런 일로 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미경이는 어떨까요? 더 직접적으로 공략했어요. 미경이의 직장으로 찾아갔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며느리라며 점심을 사겠다고 했죠. 어머님, 갑자기 왜 여기까지? 며느리 직장 구경도 하고 함께 점심도 먹고 싶어서. 미경이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동료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난 거니까요. 어머님, 지금은 좀. 왜? 바빠. 그럼 잠깐만. 그리고는 미경이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경이 시어머니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미경이 씨 시어머님이시군요. 네. 우리 며느리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미경이가 요즘 집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 문제요? 네. 제 집을 물려받았는데 관리가 쉽지 않나 봐요. 어머, 집을 물려받으셨어요? 좋으시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출이요? 네. 3억 정도 되거든요. 미경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기가 받은 대출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카드 빚도 좀 있고 젊은 부부한테는 부담이겠어요. 카드 빚도 있으세요? 네. 제 이름으로 된 카드인데 미경이가 대신 써줬거든요. 고마운데 걱정이 되네요.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쓴다는 게 이상하니까요. 어머님, 이제 가실까요? 미경이가 급하게 저를 끌고 나왔어요.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 말씀? 카드 얘기, 대출 얘기. 사실이잖아. 뭐가 문제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뭘 오해하는데? 미경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럽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미경이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돈을 쓰고 있다는 소문이요. 10월 중순쯤 되자 민수와 미경이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저한테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미경이가 함께 반지하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굉장히 심각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앉아. 차라도 한잔 할래? 됐어요.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민수의 말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이긴 했지만 차갑고 날카로웠거든요. 어머니, 이상한 소문 좀 그만 퍼뜨리세요. 무슨 소문?
저희가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는 소문이요. 가져간 게 맞잖아. 가져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주겠다고 했어?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그 서류가 뭔 서류인지 제대로 설명해 줬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들이 속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경이가 나섰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법적 대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소용없어요. 왜?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고요. 증인이라고요? 누가 증인이었죠? 누가 증인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분이랑 공증사무소 직원이요. 그 사람들도 공범이었나 보네요.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아요. 내가 왜? 괜히 소란 피우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무슨 손해? 사람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볼까요? 자식한테 집 줬다가 후회하는 노인네라고 할 거예요.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요? 미경아, 너 집 팔 준비하고 있지? 미경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6억에 팔려고 하고 있다며? 어떻게?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미경이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니야. 그냥 시세 알아본 거야. 시세 알아본 게 아니라 이미 매물로 내놨잖아. 제가 말하자 미경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리고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미경이가 너한테는 5억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6억에 팔려고 하는데.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경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이야? 그게 아니라 1억 차이를 혼자 가져가려고 했구나. 민수야,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드디어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노린 효과였죠. 그리고 또 하나. 미경아, 너 화요일마다 누구 만나? 네. 부동산 중개업자 말이야. 미경이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혹시 그 사람과 뭔가 특별한 관계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예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야. 그냥 업무상. 업무상 만나는데 왜 호텔에서 만나? 호텔이 아니라 호텔 로비. 로비든 뭐든 수상해. 둘이 싸우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왜 갑자기?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양심이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 5억 원짜리 집을 가져가 놓고 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민수야, 나를 거지로 보냐? 그게 아니라 5억 원짜리 집 가져가 놓고 1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니,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저희도 할 일은 다 했잖아요. 할 일은 다 했다고요? 남의 명예 도용하고 사기치는 게 할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들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돈으로 저를 달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자. 100만 원 말고 1천만 원 줘. 1천만 원요? 그건 너무. 왜? 5억짜리 집 가져간 사람들이 1천만 원도 못 줘.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형편이. 그럼 집 팔지 마. 네. 내 집 팔려고 하고 있다며? 그거 취소해. 민수의 얼굴이 싹 변했어요. 자기들이 집 팔려고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어. 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저희 인생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저희는 아직 젊잖아요. 꿈도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새로운 시작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요? 새로운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고요? 미경아, 너 정말 못된 년이구나. 뭐라고 하셨어요? 70살이면 뭐든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집 빼앗아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빼앗아간 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주겠다고 했어?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그 서류 다시 보고 와. 내가 뭘 서명했는지.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기들이 서류를 조작한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이 뭔 소리를. 그만해. 이제 끝이야. 어머님, 나가줘. 더 이상 할 말 없어. 미경이가 나간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날 밤 미경이가 민수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라 벽이 얇아서 다 들렸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다고? 서류 조작한 거. 우리가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바꾼 거 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변호사도 만났다고 하고. 정말 고발할 것 같아. 진짜 고발하면 어떻게 돼? 감옥 갈 수도 있어. 사문서 위조잖아. 그럼 어떡하지? 일단 집부터 빨리 팔자. 돈 만들어 놔야 해. 하지만 어머니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팔아야 해. 법적 대응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결국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아직도 제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11월 첫째 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와 미경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덕 씨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립니다. 신고요? 며느님께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위험하다고 신고하셨어요. 뭐라고요? 미경이 말이에요. 치매요? 네. 정신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에 가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하세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어머님께서 저희가 집을 빼앗아 갔다고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직접 증여해 주신 건데.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서명하신 서류도 다 있고 공증도 받았는데 자꾸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변호사를 만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무나 변호사인 줄 알고 사기꾼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있는지 의문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저를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치매인지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 좀 봐주세요. 제가 준비해둔 증거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원본 계약서, 조작된 계약서, 민수와 미경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서류까지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서류가 2개네요. 네. 제가 서명한 건 증여 계약서인데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건 서류 조작 아닌가요? 민수와 미경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기억한다고요? 그럼 이 카드 사용 내역은 뭐예요? 제가 카드 회사에서 받은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명품 구매 내역들이요.
이것도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만든 카드로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출 서류인데 3억 원을 제 명의로 대출받았어요.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보니까 치매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서류 조작과 신용카드 도용, 대출 도용 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둔 민수와 미경이의 대화를 틀어줬어요. 여보, 어머니 집 받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네. 그러게. 70살 노인네가 뭘 알겠어. 이제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살면 되겠다.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녹음을 듣던 경찰관이 민수와 미경이를 쳐다봤어요. 이건 뭐죠? 그건 어머니가 어떻게. 도청이에요. 불법 도청. 미경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도청이 아니에요. 제 집에서 나눈 대화를 제가 녹음한 거예요. 하지만 저희 동의 없이. 동의? 남의 집 빼앗아가는 계획 세우면서 동의가 필요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정식으로 고발하시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뭘 고발해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인데. 미경아.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도 다 합법적으로 처리됐고 공증도 받았어요. 합법적이라고요? 그럼 왜 서류를 바꿨어요?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머님이 이해 못하실까봐 쉽게 설명하려고. 70살 노인이라고 무시한 거지? 그게 아니라. 미경이가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혼자서 그 큰 집에 살면서 우리는 전세방에서 허덕여야 해요. 경찰관이 미경이를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희 인생은 어떡해요? 그래서 내 집을 뺏은 거야? 뺏은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민수는 외아들이잖아요.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말의 순간 경찰서가 조용해졌어요.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민수가 미경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이제 다 망했는데 뭘. 미경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차피 어머님도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반지하라도 살 곳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살 곳이 있다고요? 그럼 어디서 살 건데요? 돈도 없으면서. 돈이 없다고요? 5억짜리 집 줘놓고 뭘 더 바라세요? 정말 끝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조사해야겠네요. 양쪽 다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요. 고발 이후의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먼저 은행과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확인 결과 명의 도용이 확실합니다. 대출과 카드 사용을 모두 무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할 돈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지급된 대출금과 카드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3억 원 대출과 2천만 원 카드 대금. 총 3억 2천만 원을 민수와 미경이가 갚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증액과 수익자 변경을 모두 무효 처리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려놨어요. 집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설명해줬어요.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속임수로 받은 증여는 무효니까 집 명의를 다시 어머님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증거가 명확해서 3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부터 민수와 미경이가 완전히 밀렸어요. 피고인들이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집을 가로챈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미경 씨의 경우 전 시어머니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와서 미경이의 과거 범행을 증언해 주셨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민수가 도박으로 잃은 돈이 실제로는 8천만 원이었다는 것. 미경이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둘이 제 집을 6억에 팔아서 차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것까지요. 어머님 집을 6억에 팔기로 계약했으면서 어머님께는 5억이라고 속였어요. 1억 원 차익을 둘이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군요. 재판 과정에서 민수와 미경이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통하지 않았죠. 피고인들의 진술이 증거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민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미경은 징역 2년 실형에 처한다. 집 명의는 즉시 피해자에게 환원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부정 사용한 대출금 3억 원과 카드 대금 2천만 원도 즉시 변제하라. 완전한 승리였어요. 집도 되찾고 위자료도 받고 그들이 쓴 돈도 다 받아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 친구도 아들한테 집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정말 많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순자 할머니와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도와주자. 그래야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거야.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변호사들도 합류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가족에 의한 재산 편취,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노인 학대의 새로운 형태로 봐야 합니다. 6개월 만에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중 80%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죠. 제가 쓴 수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어요. 70세에 시작한 역전승이라는 제목으로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연장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용기를 얻어간다고 하셨어요. 2024년 12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개월 만에 귀환이었어요.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와 미경이가 리모델링을 해놨거든요.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가구들. 하지만 제 돈으로 한 거니까 이제는 다 제 것이었어요. 그래도 내 집이 맞네. 첫날 밤 정말 오랜만에 이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잤어요. 반지하의 습기와 곰팡이 냄새, 위층 소음. 그 모든 걸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 집 지켜냈어요. 남편 사진에 말을 걸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경이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간 후 혼자 남았어요. 리모델링 비용과 생활비로 쓴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고 직장도 그만둬야 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어요. 법원 명령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에게 변제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상처가 깊었거든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아직은 안 되겠다.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 너도 스스로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네가 진짜로 변하는 걸 봐야지. 민수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네가 저지른 잘못을 갚아나가렴. 실제로 민수가 최근에 피해자 모임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받고 있어요. 어머님, 민수 씨 정말 열심히 해요. 속죄하는 마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미경이는 8개월 후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럴 거예요. 듣기로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글쎄요. 쉽게 변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정말 바빠요. 피해자 모임 일도 있고 상담도 해주고 강연도 다니고 책 출간 관련 일도 있고 7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냐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정말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와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매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그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이야. 요즘 제 꿈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분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위자료로 받은 1억 원과 책 인쇄, 강연료를 모아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여보, 우리 돈을 이렇게 쓰면 기뻐하시겠죠? 또 다른 꿈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가족에 의한 재산 편취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국회의원들과도 만나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요. 김순덕 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강력한 법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에게 효도가 뭔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해야 해요. 돈만 받으면 효도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효도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싶어요. 2025년 3월 15일, 제 72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과는 정말 다를 거예요.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피해자 모임 분들이 모두 와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몇몇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오고요. 진짜 잔치다운 잔치를 하자. 72세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잔치로.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도 당하고 절망도 했고 분노도 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고 이겼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게는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이요. 칠순잔치 날 집을 빼앗겼지만 결국 더 큰 집을 얻었어요. 더 큰 집이 뭐냐고요? 제 마음속 집이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이 모여 사는 집이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해낸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의지가 있으면 돼요. 하지만 가족을 상대로 싸우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해치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요즘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계세요. 그게 제일 보람찬 일이에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복수라는 말이 좀 거창하긴 해요. 저는 그냥 제 것을 지킨 거거든요.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일, 새로운 꿈.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71살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71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민수와 미경이한테 어떤 면에서는 고마워야 할 것도 같아요. 그들이 저를 절망의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네. 물론 아직도 가끔 슬퍼요.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하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더 커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제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 제 경험을 통해 용기를 얻는 분들을 보면서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경험이 의미가 있구나. 그게 제일 기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피해자들을 돕고,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쉼터도 만들고, 법도 바꾸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김순덕의 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을까 해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으로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만 원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다른 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 상대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71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두 힘이 되어주셨거든요.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피해자 모임에 나와 보세요.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제가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글을 보고 있을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진짜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쳐야 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꾸준히 참여해야 해. 네가 저지른 잘못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갚아야 해. 그럴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모자지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정말 먼 미래의 일이고요. 지금은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제 길을, 민수는 민수의 길을,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도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해자 상담도 받고, 강연도 준비하고, 쉼터 건립 계획도 세우고, 71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말 바쁘네요. 하지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20만 원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참 먼 길을 왔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멀리 갈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거거든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게 제 꿈이에요. 71살에 찾은 새로운 꿈이죠. 칠순잔치 날 집을 빼앗겼지만 결국 더 큰 꿈을 얻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 싸워요. 함께 이겨내요. 71살 김순덕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1년 후 2026년 3월 15일 김순덕의 73번째 생일.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김순덕 희망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다. 임시 쉼터, 법률상담실, 심리상담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훈련실까지 갖춘 3층 건물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센터가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개소식에서 김순덕이 말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저녁, 센터 1층 카페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순덕아, 정말 대단해. 2년 만에 이런 일을 해내다니.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죠. 김순덕이 웃으며 답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수였다. 2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피해자들을 도우며 자신의 잘못을 갚아왔던 그였다. 어머니, 민수야. 생일 축하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김순덕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다. 고마워. 어머니,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알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김순덕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김순덕은 오랜만에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네. 그런데 민수야, 내 아내는 어떻게 됐니? 이혼했어요. 작년에. 그래?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혼자 살기 어렵지 않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김순덕이 웃었다. 그럼 된 거야. 그날 밤, 모자는 오랜만에 같은 집에서 잠을 잤다. 김순덕은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3살, 새로운 시작이야. 내일도 할 일이 많았다. 새로운 피해자 상담, 법률 개정을 위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그리고 전국의 지원센터를 늘리기 위한 회의.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도 돌아왔고 전국에는 수백 명의 동료들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순덕은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